소설 들려주는 여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1944년작 단편 소설 유산 들려드립니다. 안젤라는 정치가로서 앞길이 훤한 남편 길버트 클랜든의 아내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였던 그녀가 6주 전 피커딜리 광장에서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길버트는 안젤라의 유산인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소설 유산. 시시 밀러에게. 길버트 클랜드는 아내의 거실에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반지들과 브로치들 사이에서 진주 브로치를 집어들고 거기 새겨진 글을 소리내어 읽었다. 시시 밀러에게 내 사랑을 전하며. 비서인 시시 밀러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과연 안젤라다운 일이었다. 하지만 길버트 클랜든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참 이상했다.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을까? 친구들한테 줄 선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남겨놓고.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6주 전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아주 건강했었다. 그녀는 피커들리 광장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그는 시시 밀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좀 와달라고 했었다. 오랫동안 그들 부부를 도와준 데에 대한 그 감사의 징표를 전해야 했다. 그래, 정말 이상한 일이야.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을까? 그녀는 친구들에게 줄 작은 애정의 징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남겨놓았다. 반지, 목걸이, 작은 중국 상자 세트. 그녀는 작은 상자를 좋아했다. 작은 중국 상자 세트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저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그녀한테 선물한 거고, 이건 눈에 루비가 박힌 범랑 돌고래. 언젠가 그녀가 베니스의 뒷골목에서 발견한 거고. 그녀가 그걸 보고 지르던 탄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는 일기장 말고는 특별히 남긴 것이 없었다. 녹색 가죽으로 장정한 일기장 15권이 그녀가 쓰던 필기용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할 때부터 일기를 썼다. 함께 살면서 싸운 적도 드물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싸움이라기보다는 말다툼이었다. 그 일기가 원인이 될 때도 있었다. 그녀는 일기를 쓰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면 얼른 덮거나 손으로 가리곤 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죽으면 모를까? 그러더니 결국 유산으로 그 일기장을 남긴 것이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둘이 공유하지 않은 것은 그 일기장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당연히 그녀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그녀가 단 1초 동안만 멈추어 서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경찰의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연석에서 차도로 내려섰다. 그 자동차가 멈출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현관으로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스 밀러가 오셨어요. 하녀가 말했다. 그녀가 들어왔다.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혼자 만난 적이 없었다. 울고 있는 그녀를 본 적은 더욱더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몹시 슬퍼했다. 그녀에게 안젤라는 고용주 이상이었다. 친구였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그녀는 그 또래의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시시밀러 같은 여자는 수없이 많았다. 검정 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아가씨들. 하지만 인정이 많은 안젤라는 시시밀러에게서 많은 장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신중 그 자체였다. 과묵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에게는 무슨 이야기건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미스 밀러는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앉아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간신히 말문을 열었다. 용서하세요, 클랜든 씨. 그는 중얼거리듯이 대꾸했다. 물론 그는 이해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여기서 참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더니 그의 뒤에 있는 필기용 탁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와 안젤라는 바로 그 탁자에서 일했었다. 안젤라는 유명한 정치가의 아내로서 할 일이 많았다. 그녀는 그가 출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녀와 시시가 그 탁자에 마주 앉아 일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시시는 타자기를 놓고 안젤라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지금 미스 밀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아내가 남긴 그 브로치를 그녀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좀 어울리지 않는 선물 같았다. 약간의 돈이나 타자기를 남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 브로치를 남겼다. 시시밀러에게 내 사랑을 전하며. 그는 그 브로치를 건네주면서 준비했던 말을 했다. 작지만 소중한 물건이요. 우리 집사람이 끼던 거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것을 받으면서 그녀 역시 할 말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말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그는 진주 브러치가 어울릴 다른 옷이 그녀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니폼처럼 보이는 검정색 상의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참, 그녀는 지금 상중이지. 맞아. 그녀도 얼마 전에 슬픈 일을 당했어. 안젤라가 죽기 한두 주 전에 사랑하던 오빠가 죽었지. 무슨 사고로 죽었던가? 잘 생각나지 않았다. 안젤라가 이야기해 주어서 알았을 뿐이었다. 인정이 많은 안젤라는 몹시 슬퍼했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시시밀러는 의자에서 일어나 장갑을 끼고 있었다. 더 이상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장래에 대해 뭔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내가 도와줄 일은 없겠소. 그녀는 그 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가 타자기를 놓고 일하던 탁자. 안젤라의 일기장이 놓여있는 탁자. 그녀는 안젤라에 대한 추억이 잠겨 있어서인지 도와주겠다는 그의 제의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미스 밀러?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괜찮아요. 전 밀러 씨. 그녀는 깜짝 놀란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는 그 말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맞아. 이런 제의는 편지로 쓰는 게 낫겠군.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면서 말했다. 잊지 마시오, 미스 밀러.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소. 그는 그러고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이 문간에서 멈추어 섰다. 클랜든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동정하면서도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 당황했다. 언제든지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부인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녀는 그러고는 가버렸다. 그녀의 말과 그 표정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녀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의자로 돌아가는 그에게 문득 재미있고 공상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그동안 내가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는 동안 그녀가 소설가들 말 맞다나 남몰래 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걸어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벌써 50이 넘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아직 준수했다. 불쌍한 시시밀러.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는 본능적으로 안젤라의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펴서 읽어보았다. 길버트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의 의문에 답해주는 것 같았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매력적인 남자예요. 물론 시시밀러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는 계속 읽었다. 그의 아내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된 것이 늘 자랑스러웠다. 그녀와 함께 외식할 때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중얼거리곤 했다. 여기서 그녀가 제일 아름다운 여자야. 그는 계속 읽었다. 그가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 첫 해, 그들은 함께 선거구를 순회했다. 길버트가 자리에 앉자 우렁찬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합창했다. 길버트 클랜드는 유쾌한 친구. 난 압도되었다. 그도 그때가 생각났다. 그녀는 그와 나란히 연단에 앉아 있었다.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생생했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도. 그리고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들은 베니스에 갔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 그 즐거웠던 휴가가 생각났다. 플로리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그녀는 어린아이 같았다.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했다. 길버트가 베니스의 역사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대 베니스의 총독들이. 그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여학생 같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안젤라와 함께 여행할 때의 즐거움을 한 가지 꼽는다면 그녀는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랑하듯이 자기는 너무 무지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다. 그들은 런던으로 돌아왔다.
난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늙은 에드워드 경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생생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상관인 그 무서운 노인을 정복했었다. 그는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녀의 단편적인 기록을 짜맞추어 옛날을 회상했다. 하원에서 열린 만찬회에 참석했다. 러브 그로브스에서 열린 야외에 참석했다. 엘 부인이 물었다. 길버트의 아내로서의 책임을 아냐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다음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는 점점 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에 무척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았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길버트에게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이가 없다는 것을 그다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다. 생활이 풍족해서였을까? 그 해에 그는 행정부 내에 그다지 높지 않은 자리에 임명되었다. 그다지 높은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수상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하긴 상황이 달라졌더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추고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정치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50살에는 끝나지 않는다. 그는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녀의 삶을 이루었던 사소하고 행복한 일상사로 가득 찬 일기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는 다음 일기장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펴보았다. 난 정말 겁쟁이다. 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생각할 게 많은 그를 내일로 귀찮게 하는 건 이기적인 것 같다. 게다가 우리는 단둘이서 저녁 시간을 보낼 때가 드물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설명이 있군. 이것은 이스트엔드... 런던 동부의 빈민가 이스트엔드에서의 그녀의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난 용기를 내어 마침내 길버트에게 얘기했다. 그는 너무너무 너그러웠다.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때 그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게을러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말했었다. 자신만의 일을 갖고 싶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같은 것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바로 저 의자에 앉아 귀엽게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했었다. 그는 그녀를 놀렸었다. 내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정하고 싶다면 물론 반대하지 않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오? 무슨 지역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거요? 아무튼 알아눕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승낙하겠소.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화이트 채플에 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거기 갈 때에 입는 옷을 무척 싫어했다. 하지만 그녀는 옷차림에 무척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일기장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존스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애가 열이나 있다. 남편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릴리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건너뛰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전보다 뜸하게 나왔다. 그의 흥미도 많이 줄어들었다.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하는 대목도 있었다. 이를테면
BM과 사회주의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와 같은 대목. 그런데 BM이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아는 사람들 중에 BM이라는 머리 글자를 쓰는 사람은 없었다. 위원회에서 만난 어떤 여자인가? BM은 상류층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난 그 뒤로도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너무 편협하다. BM은 남자였군.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작자의 하나인 게 틀림없어. 안젤라 말대로 성격이 격하고 편협한. 그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 같았다. BM이 만찬회에 왔다. 그런데 미니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그런 말투는 그의 상상에 또 다른 살을 붙였다. BM이라는 작자는 하녀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미니하고 악수를 나누었다니까. 숙녀의 거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저리 늘어놓는 비굴한 노동자 계급인 것 같았다. BM이 누구인진 모르지만 길버트는 그런 부류를 잘 알았다. 그리고 그런 부류를 싫어했다. 또 그 작자가 등장했다. BM과 함께 런던 탑에 갔다. 그는 혁명에 임박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헛된 행복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래, 그랬겠지. 길버트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모습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땅딸막한 몸집, 텁수룩한 턱수염, 붉은 넥타이. 그런 작자들 특유의 옷차림. 평생 동안 단 하루도 성실하게 일해본 적이 없는 작자들. 안젤라는 똑똑하니까 그런 작자의 속을 꿰뚫어 보았겠지. 그는 계속 읽었다. BM이 에 대해 아주 불쾌한 말을 했다.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난 를 욕하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내 이름일까? 그래서 그때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일기장을 가린 걸까? BM이 점점 더 싫어졌다. 뻔뻔스럽게도 바로 이 방에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해? 안젤라는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뭘 숨기는 것은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솔직 그 자체였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BM이 나오는 대목만 찾아보았다. BM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날품팔이를 했다고 한다. 그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가 없다. 모자 하나에 3긴이나 주고. 그녀로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 작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지 말고 나하고 의논했어야지. 그는 그녀에게 칼 마르크스, 다가오는 혁명 같은 책들을 빌려주었었다. BM이라는 머리 글자가 자꾸자꾸 등장했다. 왜 이름을 풀어 쓰지 않고 머리 글자만 쓴 걸까? 은밀하게 머리 글자만 쓴 것은 전혀 안젤라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BM이라고 불렀을까? 그는 계속 읽었다. 저녁을 먹고 났을 때 BM이 불쑥 나타났다. 다행히도 나 혼자 있었다. 바로 1년 전이었다. 다행히도?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나 혼자 있었다. 난 그날 밤 어디 있었지? 그는 약속 기록장의 날짜를 확인해 보았다. 시장 관저에서 만찬회가 열렸던 밤이었다. 그럼 BM과 안젤라가 단둘이서 저녁을 보냈단 말이야?
그는 그날 저녁을 돌이켜보았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거실이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던가? 탁자 위에 술잔 2개가 놓여 있었던가? 의자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던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시장 관저에서 그가 했던 연설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알쏭달쏭해졌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었다. 다음 일기장을 보면 분명해지겠지. 그는 얼른 마지막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은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그 빌어먹을 작자가 또 등장했다. BM과 단둘이서 식사를 했다. 그는 몹시 초조해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잘 알만한 때라고 말했다. 열심히 설득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했다. 만일 내가...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져 있었다. 이집트... 라고 덮어 써놓아서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석은 한 가지밖에 있을 수 없었다. 그 나쁜 자식이 그녀에게 정부가 되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도 그의 방에서. 길버트 클랜든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얼른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제 더 이상 머리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라고 되어 있었다. 그가 또 왔다. 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게서 떠나달라고 했다. 바로 이 집에서 그녀를 윽박질러? 그녀는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망설였을까?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고는 빈 페이지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답장이 오지 않는다. 또 빈 페이지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결국 그는 하겠다고 위협하던 걸 행동에 옮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모두 공백이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죽기 바로 전날 쓴 일기가 있었다. 나도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게 끝이었다. 길버트 클랜든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피커들리 광장의 연석에 서 있었다.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주먹을 꼭 쥐고. 그 자동차가 다가왔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미스 밀러.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누가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시 밀러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BM이 누구요?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괴종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오빠예요. 오빠라고? 자살한 오빠? 제가 설명해 드릴 거라도 있나요? 시시밀러가 물었다.
됐소.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됐소. 그는 유산을 받았다. 그녀가 진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녀는 애인을 따라 연석에서 차도로 뛰어들었다.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연석에서 차도로 뛰어들었던 것이다.